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재진입하게 됐습니다.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무대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발표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표를 얻은 겁니다. 곧이어 주유엔 한국 대사에게 축하 악수를 건네는 각국 대표들. 내년부터 2년 임기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strongly believe that our seat on the Council will provide us with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broaden and deepen our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urge all Council members to support the revival of Security Council public meeting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내년엔 비상임 이사국 임기 2년 차인 일본과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합한 동유럽 지역에선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서방 대 러시아 대리전을 치른 가운데 서방 지원을 받은 슬로베니아가 153대 38로 크게 이겼습니다. 황중국 유엔 대사는 우리가 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상임 이사국인 두 나라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 최대의 외교 무대인 유엔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입니다. 흔히 다자 외교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유엔 안보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창설된 국제연합 유엔은 전 세계 192개 회원국을 거느린 최대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의 핵심이 바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흔히 유엔 안보리로 줄여서 말하는 이 기관은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데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라는 유엔 창설 목적에 맞게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와 침략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등을 맡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이를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것도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해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갱신하고 있는 것도 모두 유엔 안보리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이번에 우리나라가 진출한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로 구성되는데요. 이사국은 공식 회의와 협의,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조차 채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는 비상임이사국의 한계로 꼽힙니다.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니 제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차관은 신미국 안보센터 주최 대담에서 안보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의 최근 우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릴지 질문에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상임 이사국들과 협력하지 않아 어렵다면서 우리는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해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씨가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씨를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사죄하라면서 맹공에 나섰고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와 지도부 간 엇갈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과 논란 속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의 모습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결국 고른 인물은 친명계 음모론자였습니다. 새 씨는커녕 허울 좋은 혁신위원장을 타이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을 비유하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인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져야 되겠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래경 이사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9시 반 송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면담이 불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출석은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조사도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은 지난달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1차 출석 당시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할 경우 노사정 대화 창구가 사라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광양지역 지부에서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앙집행위에는 지역본부 의장과 상임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데 이미 탈퇴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중집에서도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라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면서 그 수위나 또는 참여 범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거고.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전남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 대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강제 연행돼 구속까지 되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공안 정권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에 재연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반발해 경사노위의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양대 축인 민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의 연결고리가 단절될 위기에 놓이면서 노정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대형병원 산하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 로봇 관련 기술을 대거 빼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재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 계획에 탈취한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대형병원 소속 의료로봇 연구팀에서 개발한 시술 보조 로봇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가느다란 철선을 넣어 복구하는 심혈관 중재 시술에 쓰입니다. 복잡한 시술이라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이 로봇을 활용하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연구개발 끝에 지난 2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상용화를 앞둔 상태로 시장 가치는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설계 도면 등이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연구팀에 재직한 중국 국적의 40대 연구원 A씨가 퇴직 무렵 관련 연구 자료를 집중적으로 빼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A씨는 연구소에서 챙겨 나온 자료를 마치 자신이 혼자 해낸 업적인 것처럼 꾸며서 중국이 지원하는 과학기술 인재 영입 프로젝트 여럿에도 출품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천인 계획에 선정돼 중국에서 관련 법인을 세우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중국으로 기회가 되면 유치를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수술 로봇이라 그러면 환자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00% 다 본인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지난 3월 한국 생활을 정리하려 잠시 입국한 사이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는 빼돌린 자료 만여 개가 발견됐고 여기엔 연구소 고유의 기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 이후 계속 기술을 고도화해 현재는 당시보다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천인 계획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세계은행이 높은 금리와 재정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3.1%보다 하락한 것이지만 지난 1월 세계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 1.7%보다는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재정 스트레스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2.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주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착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직 철거도 시작 안 했는데 시공사가 수주 계약 당시 공사비 3.3제곱미터당 474만 원을 7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처럼 공사비 증액 문제를 겪는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시멘트 회사들이 레미콘 업체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서 공사비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NE는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 영향에 제조원가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44%에 달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멘트 제조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중순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원가의 5%에서 10%가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적자 현장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 원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존폐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가격을 비롯해서 건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분양 원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회사에 공식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인 신일전자가 재고품을 자사 임직원에게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거래 강제 행위로 8년여 동안 19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가 부진해 팔리지 않은 전기장판과 제습기, 연수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의 남교사가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한 남성이 다른 남성들의 속옷 안으로 김치 양념을 붓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교사는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데 교육청은 조사를 마친 뒤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지난 3월 말 수업 시간 40대 남성 수학교사인 A씨가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모두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며 다음 달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받은 애들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 쌤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운동하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이번에 터진 거다. 애들이 이번에 항의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여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으로 나와 무릎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를 걸고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씨에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데 둔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는데 학교가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씨는 조만간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제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거는 학대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보여지는데요. 학생들 역시 A씨가 늦어도 내년엔 돌아올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당산동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주택과 상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 인근 해상에선 양식장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60대 선원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택가 상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7시 반부터 문을 닫고 장사를 못했습니다. 10시까지고요. 보통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너무 화났죠. 너무 화났는데 다행히 어젯밤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서 밤늦게 수돗물 공급도 재개됐습니다. 선박 상단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남 고흥군 소록도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 정박해 있던 9톤급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선박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어젯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제 밤에 분리수거하러 나온 2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도주하다가 주민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우려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름처럼 굉장히 좀 덥습니다. 또 비도 많이 올 거다 이런 예보도 나오고 있고 지난해에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관련 대책이 좀 마련되고 있을까요? 예,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일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피해가 컸던 반지하에 대해서는 이후에 여러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반지하 세대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이주를 위한 지원책들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반지하에 살던 저소득층, 취약층은 이 금액이나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큰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지하를 없앨 거다 이런 대책도 나왔었는데 보다 좀 장기적인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난해 보면 그 시장의 피해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올해 대비가 좀 되고 있을까요? 예, 다음 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물난리가 나면서 물에 젖은 상품들 모두 다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켠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인들 올여름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이고 두 번째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인데요. 이 보험은 본인 부담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대부분 상인들이 가입을 했지만 결국은 피해가 난 뒤에 지원을 해주는 사후 대책이란 면에서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물막이판 설치가 유일한 예방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도 작년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사에서는 배수시설 정비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정부 역시도 이를 위해서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사인데요. 이 지금 해수욕장 사진 같은데 뭔가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지난 1일 개장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백사장에 설치된 경사로 구조물의 하단부가 보이는데 훤히 드러나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모래가 빠져나간 공간이고요. 이처럼 전국 연안의 침식이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송정해수욕장은 개장을 한 상황에서도 한켠에서는 백사장에 모래를 채워넣는 양빈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백사장의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서 우려나 심각 판정을 받은 곳의 비율이 동해는 53.1%, 남해는 52.9%에 달했습니다. 결국 각 지자체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연안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침식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안 침식의 원인에 대해서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로 인한 태풍, 또 연안 지역 개발 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의 경우에는 바닷바람이 높은 빌딩들에 맞고 되돌아 나가면서 일종의 빌딩풍을 만드는데요. 이 바람에 의해서 침식이 더 가속화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해안가에 이제 건물을 세울 때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물가와 관련된 기사네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닭가슴살 값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나 봐요. 그렇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는 그런 식단 조절을 하곤 하죠. 대표적인 게 닭가슴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닭고기 가격이 작년 동월 대비
14.8% 올랐습니다. 뭐 채소류도 빠질 수 없겠는데요. 6.9% 올랐고 두유가 12.1%, 고구마가 3.2% 가격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다이어트 식단 비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운동복도 6.2%, 헬스클럽 이용료도 3.6%, 또 단백질 보충제도 10% 내외로 오르면서 다이어터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물가 이야기는 참 이야기할 때마다 답답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어제 이제 휴일이었습니다. 어제 휴일이었고 이제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연차를 쓰고 연휴 즐긴 분들 많은데 물가 때문에 또 놀란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다음 화면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만에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급격히 오른 외식 물가에 깜짝 놀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목에 나온 것처럼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이었고 맥반석 오징어 한 마리가 10,000원. 뭐 결국에 연휴 기간에 쓴 돈의 70%가 식비로 나갔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업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재료 가격부터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손님이 주는 걸 느끼면서도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엔데믹 이후에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2시간 동안 먹는 데에만 10만 원을 썼다면서 생각보다 한국 물가가 높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라면 한 그릇에 5,000원은 정말 좀 충격적인 가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요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우울증이 악화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나 봐요. 네, 이 얘기를 좀 전하면요. 2019년에 숨진 25살 A씨의 사례입니다. 14살 때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그 증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신체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극심해졌다고 하는데 이후에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를 잘 챙겨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은 이 쟁점이 이 죽음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었냐 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앞서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에 가족과 통화를 할 정도로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또 가족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한 죽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건데요. 결국 우울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부 사례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도 엄연한 질병이라는 걸 인정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드라마 장면들 같은데 드라마의 소재들이 너무 선을 넘는 소재들이 많다 이런 기사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귀족 학교를 배경으로 그린 한 드라마에서는 태생부터 다르다라면서 계급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귀족 학교 운영을 반대하는 서민층 부모를 보면서 본인 자식들도 이 학교 다니게 하면 공중제비 돌면서 좋아할 거다라면서 조롱하는 멘트들도 있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요즘 드라마들이 가난이 죄라는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선 넘는 설정, 가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주인공에게 모질이라고 비하하기도 했고요. 최근 공개된 한 영화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괴물로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뭐 드라마들이 각각 시청 연령 제한이 있긴 하지만 또 어른들이랑 자녀들이 함께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런 좀 심한 표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직업 윤리를 저버린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이 역사나 질병, 또 가난 등 설정을 극화할 때는 누군가 아플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장면인지 대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콘텐츠의 영향력이 아주 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영향력을 생각하시고 제작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이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법적 판단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은행에서 두 남성이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 카드로 현금을 찾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또 지 씨를 살려서 돌려보내겠다며 가족들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는 납치 당일 살해됐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화장장에서 지 씨 골프채가 발견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국 필리핀 경찰이 지 씨를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사망 증명서를 위조해 화장장에서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필리핀 현지에서도 공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And we are protesting because we believe that impunity is the norm here in the police force. That you can be killed inside the police camp, you can be killed inside jails.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지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청 마약수사국 소속이었던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관을 지낸 제리 오물랑입니다. 납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또 다른 용의자는 코로나19로 이미 사망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지만 1심 선고가 나온 데까지 6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They will have to go to priso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지난 2012년 이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해 사건은 모두 57건에 사망자는 63명. 하지만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린이는 충분한 성장을 위해 사랑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 UN 어린이 인권 선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수년 동안 어른들의 전쟁과 분쟁으로 희생된 어린이가 3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살의 베로니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집 근처를 찾아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11살의 아르템은 병상에 누워 계속해서 상처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또래 리마는 오늘도 날아든 총탄에 뚫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봐야만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으로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500명 가까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 난민촌 어린이들의 삶 또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공포 속에 죽음을 눈앞에서 견뎌내야만 했던 아이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극심한 침해를 당한 어린이가 확인된 것만 31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만 명이 살해되거나 불구가 됐고 최소 10만 명은 군대에 끌려갔으며 16,000여 명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분쟁 지역의 수백만 어린이 보호 활동을 펼치면서 각국 정부가 가해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지우고 피해 어린이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갱단의 잔혹한 폭력과 콜레라 유행 등으로 주민의 삶이 위협받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폭우에 이어 지진까지 덮치면서 최소 5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아이티 시민보호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비롯한 곳곳에서 강과 주요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넘쳐 흐른 물이 주택가까지 덮치면서 지금까지 51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날 새벽 IT 남서부 아브리코 인근 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파이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로버트 헨슨 전 연방수사국 FBI 요원이 현지 시각 5일 수감 중이던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콜로라도주 플로렌스 연방교도소 측은 올해 79세인 헨슨이 감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그가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헨슨은 과거 20년가량 구소련과 러시아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2001년 검거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올해 서울에서 중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그 정책자금 대출 상품의 출시의 영향, 그 다음에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요. 2023년 2월 이때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판매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최근 4개월간의 그 변화를 보면 특히 6억 원 초 이상 9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그 집의 거래 비중이 30.1%로 직전 4개월 대비 4.6%포인트나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4%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건데 소득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받을 수가 있고요.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라고 해가지고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예외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 비중이 30.1%로 큰 폭의 수요 증가로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으니까요. 9억 이하 주택 구매 시에 증가를 했고요. 9억 초과 10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29.2%나 거래가 돼서 직전 4개월 대비 2.7%포인트나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 수요. 기존에 9억 이하의 주택을 거주했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작년에 6에서 7%대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3월 이후로 3에서 4%대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뭔가 갈아타기 수요로 9억 초과 10억 이하의 주택의 거래 비중 역시 29.2%로 2.7%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요. 지금 중고가 가격대라고 하는 6억 초과 10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무려 60%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이번 주에 또 대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받는 대출은 규제를 좀 이렇게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역전세 위험이 전세가의 최근 그 가파른 하락으로 전세 그 대출 사기 영향 이런 걸로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의 가파른 하락의 영향으로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잔존 전세 계약 중에서 역전세라고 하죠. 처음에 전세 계약할 시점의 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 시세가 낮아져가지고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를 통해서 임차인을 들이고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원래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때 그 전세 가격 하락으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우에 그 위험 가구, 역전세 위험 가구의 비중이 작년 1월에 25.9%에서 잔존 전세 가구에 올해 52.4%로 4월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을 큰 폭으로 뛰었다는 이런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갖다가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의 경우에 한해서만 좀 예외 적용을 해주자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사실 집주인의 절반 가량이 고령자로서 소득이 거의 없다 보니까 DSR 규제에 걸려가지고
가지고 사실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반환해야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와주자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뭐 그동안에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가지고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정부가 대출을 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고 다시 전세 시세가 상승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갭 투자를 무리하게 한 집주인들을 사실상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대출 들어오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선순위 채권으로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차액만큼 대출을 받은 것이 자신의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잡혀 있습니다, 집에. 그러면 만약에 또 전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뭐 유동성 위기가 처해져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의 선순위 채권이 먼저 집을 경매 처분한 다음에 가져가고요. 남은 부분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LTV 규제 같은 경우는 집값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TV의 50%라고 하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이 규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5억일 때는 2억 5천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집값이 2배로 뛰어서 10억이 되면 대출 5억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 상승 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규제가 DSR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의 소득의 40%이기 때문에 소득의 변화가 없으면 집값이 상승해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DSR 규제를 이런 예외 저런 예외로 계속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 LTV 규제만 가지고는 집값 상승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연구 결과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지금 저는 DSR 규제를 자꾸 예외 적용을 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자, 수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나라였는데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를 보니까 중국 수출 의존도가 20%를 밑돈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미중 갈등 문제도 있고 해서 탈중국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탈중국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유럽, 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탈중국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설, 중국에 있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탈중국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뭐 1인당 원래 하는 아이 하나만 낳게 하는 인구 감소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게 중국 내에서 임금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 상승 요인, 그 이후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이 되니까 결국은 뭐 미국의 동맹국 위주로 중국 내에 생산 시설을 놔뒀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중국을 제외한 인접 국가인 뭐 상대적으로 인구도 풍부하고 젊은 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생산 시설을 점점 옮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1분기 수출 의존도가 19.5%가 됐는데요. 대중 수출이. 이것은 2008년 4분기 이후로 최초입니다.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 수출을 하던 고위 기술 중간재,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서 중국이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 자급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뭐 수출 의존도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 기지의 의존도도 중국으로부터 점점 줄여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조금 상향 조정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눈에 띄는 점이 좀 있었나요? 예, 뭐 세계 경제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를 뭐 지난 1월에 전망한 것보다 0.4%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은 좀 희소식이지만 여전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1%로 작년에 3.1% 성장한 것보다는 1% 포인트 낮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중요한 것은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서 작년에 2.6% 성장한 거에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5%였는데 올해 0.4%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주요 이유가 됩니다. 네. 그 이유는 그동안 선진국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유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거, 이 이유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5.6% 성장하고 내년에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로 국내 서비스 분야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의 뭐 대중 수출 증가에는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소식 알아보면 지금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예, 두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소폭 상승세로 마감하는 첫 번째 요인은 지금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희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을 기존에 0.5%로 예상을 했는데 1.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미국이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아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시장에서 이거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좀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상승폭은 아직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지켜본 다음에 좀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것으로 보여가지고 상승폭은 아직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산은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죠. 그런데 최근 남산을 관광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통행이 금지돼 있는 데다 순환버스 노선도 하나로 줄었는데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주차장 끝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타워가 있는 남산 정상부에 가려고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당 500여 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는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용객이 몰리니 주변에 불법 주차도 판칩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해외여행을 오시고 하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심해서 조금 빨리 탈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상부에 오르는 또 다른 방법은 지선 순환버스. 하지만 버스 역시 주말 늦은 오후 땐 대기 행렬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버스가 이렇게 여러 많이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급감했던 남산 관광객은 다시 늘어 지난해 800만 명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용객이 너무 많아져 버스 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재작년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광버스 통행은 전면 통제됐고 지난해엔 순환버스 노선도 한 개로 줄었는데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남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불편이 커진 겁니다.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경사가 만만치 않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가깝고도 먼 남산. 서울시가 남산에 또 다른 이동수단인 곤돌라를 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 등이 걸림돌입니다. 앞으로 남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남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의 60% 정도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곳곳에서 방류 반대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피해 대책과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정 해역에서 염산을 쓰지 않고 김을 기르는 것으로 이름난 전남 장흥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주민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업을 생계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무상김이나 또 바다 뭐 저기들이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 자원군민은 절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마침내 대대적인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양식장에 밀려 들어올 후쿠시마 오염수는 상상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자원군 해역은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무상김 국제인증 등 낙지, 키조개, 그리고 매생이, 꼬시래기 등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해방 방류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 수산물의 보고 전라남도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의회는 피해 대책과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수산업도 관련 산업의 피해 보전, 수산물 정보 비축 및 수매 판매 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의 90% 정도.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드는 천일염은 값이 10% 가까이 오르는 등 벌써 사재기 움직임마저 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4번의 시즌 동안 최우수 수비상을 휩쓴 프로농구 최고의 수비수는 바로 문성곤입니다. 세 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문성곤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이제 적으로 만나야 하는 오세근이라고 하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문성곤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인삼공사의 통합 우승을 함께 일궈낸 문성곤과 오세근. 운명의 장난처럼 두 선수는 나란히 새로운 팀에서 이제 적으로 만납니다. 형이 우리 팀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 팀으로 만났으니 조금 더 세근이 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4시즌 연속 최우수 수비상을 휩쓴 프로농구 최고의 수비수 문성곤에게도 라이온킹 오세근은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오세근을 막을 비책을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파울로 끊어야죠. 최대한 막아야죠. 못 들어오게 버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귀찮게 하면 세근이 형도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구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었던 FA 계약을 앞두고 큰 힘을 준 존재는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축구 선수로 나서고 있는 아내에게 문성곤은 해주고 싶은 조언이 많습니다. 축구도 농구랑 뭐 비슷하지 않겠냐, 뭐 스페이싱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다르다고 친구처럼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KT에서 새로운 농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 문성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남기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안양 팬들이 워낙 사랑해 주셨고 또 부족한 선수를 애정으로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NC전에서 한미일 통산 500번째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오승환은 9대6으로 앞선 9회 등판에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 역대 최초로 한미일 프로야구 무대에서 통산 500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2위 LG는 키움을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LG는 고척 스카이돔 원정 경기에서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이 5타수 4안타를 치는 등 장단 15안타를 터뜨려 키움을 9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두산은 김재환의 선제 투런 홈런과 김대한의 추가 쐐기 홈런으로 한화를 4대1로 눌렀고 SSG는 막강 불펜을 앞세워 기아를 2대1로 꺾고 LG의 한 게임차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KT는 사직 원정 경기에서 선발 고영표의 호투 속에 롯데를 4대1로 누르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스코틀랜드 셀틱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4년 계약을 했고 7월 1일부터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셀틱을 이끌며 5연규를 영입했고 정규리그와 FA컵, 리그컵을 모두 우승하는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햇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도, 전주 18.1도, 울산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포항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 영동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